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영 국어학원에서 구형고 1학년과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신현수입니다. 이번 구형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많이 궁금들해 하실 것 같은데 전화로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나 이게 좀 피상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공부해 가야 되는구나, 이런 점을 어머님들도 좀 체감하실 수 있고 아이들도 좀 같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2단원에서 이렇게 문법 단원이 2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6단원의 현대소설 한 작품과 7단원의 고전시가가 좀 많이 시험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는 총 3편밖에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14작품을 프린트로 더 주고 실제로도 문제로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구연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시험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하는 영상을 어머니께 한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때 뭐 다른 거는 다 똑같았지만 요 7단원에 관동달곡 작품이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원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공부할 부분도 좀 많고, 이번에는 그 단원을 이제 빼고 아마 기말고사에 넣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에도 사용됐었던 그런 화작 지문 한 지문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어휘, 요것도 학교에서 이제 중요한 어휘들을 프린트로 만들어 가지고 시험 범위로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많이 시험 끝나고 나서 아쉬웠던 단원인데요. 작년에 이 프린트를 똑같은 걸 주고 시험 문제를 4문제나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프린트를 주길래 또 아이들한테도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아이들한테 제가 문제도 따로 만들고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화 되지는 좀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성어, 뭐 이거 1학기 중간 기말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시험 범위로 잡혔습니다. 다음 시험 문항을 보면은 뭐 늘 그렇듯이 이제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어요. 2학년 때도 객관식으로만 나와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2학년은 이제 1학기 때는 문학을 배우고 2학기 때는 독서를 배우고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를 한 친구는 1학기, 2학기 엄매도 병행해서 계속 시험을 보는데 다 주관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형고는. 전체 문항수는 32문제 100점이었고 100점 만점에 2.8점짜리 문제 4개부터 가장 배점이 높은 3.4점짜리 문제 3개. 근데 이 3.4점짜리 문제는 보시면은 그 외부 지문과 연계되는 문제들이었어요. 다만 이 세 문제 중 2문제는 연계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답이 비교적 쉽게 보이게 출제를 했고 한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출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32문제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단원별로 문항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제가 먼저 범위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한 단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단원, 1단원, 1단원, 1단원 전체에 갈래별로 이렇게 묶었을 때 한 4단원 정도로. 그래서 한 범위당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그래서 비교적 시험 범위량에 어느 한쪽의 문제가 치우치지 않고 각 단원별로 조금 골고루 고르게 분포된 모습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한 4가지 특이점을 이렇게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 점은 이제 구형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앞에는 선지의 말을 맞게 구성하고 뒤에만 단어 하나 싹 바꿔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방법. 이런 문제들은 끝까지 의심하면서 좀 끊어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9번의 3번 답지를 보시면요. 작가는 전쟁을 직접 겪은 인물로 자신과 동일시되는 나를, 자 여기서 요 단어 있죠. 주변 인물로 설정하여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서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보기가 있었는데 보기에서도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거든요. 다만 나를 주변 인물로 설정한다, 이제 요 말 하나를 이제 싹 틀리게 만든 거였죠. 이 소설 제목이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인데 제목이 엄마의 말뚝이지 주인공이 엄마는 아니거든요. 이 나가 주인공이거든요. 중년의 여성이. 그래서 여기 나를 중심인물로 설정한 거를 싹 바꿔가지고 답을 선지를 구성하거나 4번 답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참담한 모습을 본 작가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잘 전달하기 위해 어머니의 내적 독백을 제시해서 인물의 비통한 심정을 진술하고 있다 했는데, 어머니의 내적 독백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의 내적 독백, 나의 내면 심리, 나의 생각, 요걸 제시해서 인물의 비통한 심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앞에 맞는 말 쭉 쓰고 뒤에 한마디만 싹 다르게 하는 유형. 24번도 마찬가지로 선지 보시면 계절의 변화를 통해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해서 여기는 맞거든요. 요 시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한 수씩 배열이 돼가지고 요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그래 놓고, 근데 요 뒷부분에 무상한 인간사를 보여주고 있다 했는데, 이 무상하다라는 말은 흔히 인생 무상, 삶의 덧없음을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 말 한마디 잘못 틀리게 배열하는 방식. 다음 28번도 보시면은 리을에서 현재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안전한 등굣길에 대한 희망을 서리법으로 제시한 것은,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성적 설득 전략으로 볼 수 있겠어 했는데, 요 말, 요것도 문제 이제 보기에 보면은 감성적 설득 전략과 이성적 설득 전략을 설명해 놓고 감성적 설득 전략의 방법으로 요 서리법이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이성적 설득 이렇게 틀린 말로 싹 넣어가지고 답을 만드는 출제 유형이, 지금 저는 여기다가 지금 4가지만 이렇게 써놓았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두 번째 유형은요, 다 맞는 것 같을 때 또는 두 개 중에 하나 헷갈릴 때, 이렇게 문제 선지들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힘들게 해요. 이럴 때는 지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돼요. 지문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거는 이래서 맞고 이건 이래서 틀리고, 이렇게 문제를 문제 해결을 접근해 나가야지. 안 그러고 우리 흔히 뭐 뇌피셜이라고도 하잖아요. 자기 생각만으로 답을 골라버리면은 이게 틀리기가 십상이에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번 중간고사 11번 문제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친구가 우선 요 다라고 나와 있는 요 선지가 많은 애들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틀렸어요, 문제를. 사실 이거는 이제 틀린 선지였거든요. 볼게요. 친구가 미리 어머니 묘지와 수의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타박했을 때 솔직히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그 다음, 이런 딸을 둔 어머니가 불쌍했고, 어머니에 대한 불쌍함을 느꼈고, 그래서 나는 구차한 변명을 해야만 했다 하고, 이제 요거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지문이 요 대목이었는데요. 요 대목 잠깐만 보시면은, 이제 친구가 수희는 장만해 놨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묘지는?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뒤쪽에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라니. 그 다음에 여기 보실까요? 나는 내가 나이론에다 순 엉터리인 거는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전쟁 중에 죽었고, 딸 하나 있는데 수의와 묘지를 장만 안 해놓았고, 그런 우리 어머니 조금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은 결국 어머니를 불쌍하게 느꼈다는 얘기 맞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더니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꺼달래라. 너무 구차스럽다.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해야만 했다.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 솔직히 너무 부끄럽고 라는 거는 문맥적으로 보면은 맞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자식 하나 있는데 묘지와 수의를 준비하지 않았어.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정말 나라는 인물이 여기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봤을 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들은 지문을 내용을 근거로 진위 여부를, 진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경우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개 중에 하나 헷갈릴 때 혹은 다 맞는 것 같을 때는 철저하게 지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되고, 이 지문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려면 32문제 45분이라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은 바로 이 세 번째, 작품이 완전히 이해되고 핵심 내용을 외워놔야 돼요.
자, 핵심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라고 표현을 안 하고 외우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해는 정말 제 수업을 중학교 2학년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해줘요. 알아들을 수 있게. 아이가 이해를 못했다면은 그거는 강사가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했거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이해는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단순히 알겠어 그렇구나 정도로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야지만 돼요. 사실 이 부분이 80점 이하 친구들이 가장 부족한 점이거든요. 내용이 선명하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외워져 있질 않으니까 자꾸 지문을 자기 생각으로 풀어버려요. 이 자기 생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문학적 감상 능력을 토대로 연습을 해가지고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확고하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애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푸니까 문제가 틀려버리고 근데 또 시험 끝나고는 잘 푼 것 같아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이 내용이 철저하게 외워져 있어야지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문제를 풀 때 좀 더 빨리빨리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아까 두 번째 2개 중 하나 헷갈릴 때 5개 다 맞다고 생각될 때 지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이 핵심 내용 외우기는 제가 최대한 아이들한테 시키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정말 자기 공부가 정말 중요하구나. 네,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학원에서만 공부하는 걸로는 절대 83, 4점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정말 좋은 국어 센스를 타고났지 않았다면은. 이 점 세 번째 유형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다음 네 번째 제가 이번 시험지를 분석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인데요. 이 보기를 약간 수능식 사고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먼저 예를 먼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26번 문제 보기 보시면은 한국문학에 나타나는 유가적 자연가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실과 강호자연이라는 두 세계가 모두 임금의 은혜로 상징되는 포괄적 질서 안에 있으며 이 포괄적 질서라는 거는 임금의 은혜를 상징한대요. 다시 말하면 현실과 자연 또한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라는 의미네요. 그쵸? 이 질서는 풍성하고 안정된 것임을 긍정하는 자연관. 그래서 이제 A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구절에서는 단순히 이 자연이 풍요롭고 한가롭고 평화로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라는 거가 반영이 되는 자연, 이걸 찾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렇게 또 B도 마저 볼게요. 아름다운 자연을 그 자체로 즐기려는 태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즐긴다. 무엇을요? 아름다운 자연을요. 다른 임금의 은혜의 이런 질서와 연관시키지 않고 그냥 자연 그 자체만 이야기한다는 말이네요. 자연의 풍광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있는 자연관이다.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구절은 순수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구절을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보기를 약간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좀 더 사고해서 이 말이 의미하는 거를 추론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지문에서 적용할 수 있게 찾아낼 수 있게 묻는 유형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한 문제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23번 문제인데 역시 보기 상당히 내용이 좀 길이가 있었죠. 이렇게 보기를 구성해 놓고 이제 선지에서 보기와 연관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이 문제였어요. 제가 아이들의 시험지를 이제 몇 명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보면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아쉬웠던 것 중 한 문제가 바로 이 23번이었는데 이 3번 답지 친구들 답지를 이렇게 보면은 몇몇 친구는 여기 평민적에다가 이렇게 X 또는 물음표 이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마시가 지금 시를 실지는 않았지만 그 양반들 또는 탐관오리들의 어떤 허례 허식을 풍자하는 시였거든요. 양반 계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다 보니까 아이들은 평민적은 아니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문맥 속에서 볼 때 그 어떠한 모습에서
평민적 익살을 엿볼 수 있다 했는데 중요한 말은 이 익살이라는 거죠. 익살, 이 재미라는 말은 사실 양반계층의 문학작품에서 굉장히 막 익살스러움, 재미 이런 거를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양반이라고 하면 좀 엄근진, 좀 엄하고 근엄하고 좀 무겁고 그쵸? 또 임금에 대한 어떤 충정을 노래한다든지 좀 점잖다라든지 형식을 중시 여긴다든지 이런 모습이지 좀 재치, 익살 이런 거는 평민적인 요소, 평민적인 성격과 잘 어울리잖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었고 심지어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사설시조는 평민적 익살이나 하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이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아이들은 이거를 답으로 체크를 해버리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4번 답지도 보면은 시장의 상거래 장면과 같은 현실적 삶의 모습을 시 속으로 가져와. 그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면은 현실적인 삶의 일부잖아요. 그걸 시에 가져와서 자, 요 구절. 진솔한 감정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 역시 여기다 진솔한에다가 물음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물론 이 시에서 제가 뭐 진솔하다, 솔직하다, 고백적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시에서 뭐 고백적이고 진솔한 성격이야 이런 얘기를 묻는 문제도 거의 없었고 그런데 이 보기를 보면은 실생활 소재들을 동원하여 비유하고 상징함으로써 실생활의 소재를 동원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진솔한 감정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진솔한 감정을 생동감, 진솔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문맥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아이들은 이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걸 또 4번으로 답을 해오더라고요. 5번이 정답이었거든요. 5번 답지 보시면은 바에서 장스는 이제 장사꾼이라는 말이에요. 장사꾼에게 손님이 거북이 외지 말고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자 아이들은 이 말을 이제 다 배웠던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근데 이 상황이 장사꾼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게젓을 파는데 뭐 간장게장 같은 게젓을 파는데 이 장사꾼이 막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면서 게젓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유식한 척하는 약간 허례허식에 젖어 있는 모습을 막 과시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야 그냥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면 되지 왜 이렇게 거북하게 한자어를 사용하면서 외치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모습은 현실 모순에 대한 날카로운 반어를 볼 수 있다. 물론 여기 보기에 똑같이 얘기가 나와 있지만 지금 이 5번 선지에서는 이게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는 거죠. 거북하게 외치지 좀 마라고 상대방에 대한 반감을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반어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현실의 모순도 조금은 거리가 있는 표현이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한 단어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이걸로 답을 하고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잘못된 걸 파악하지 못하는데 수능이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문맥 속에서 그 행간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이행하고 수용할 수 있냐라는 걸 판단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중학교식으로 한 단어에 꽂혀 가지고 그냥 판단을 내리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점을 제가 계속 수업하면서 이 행간 속에서 문맥 속에서의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 시키려고 합니다. 네 번째 4의 유형은요. 이제 외부 지문이 아까 3.4점짜리에서 좀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 수많은 외부 지문들 다 공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품을 보는 감상하는 능력을 평소에 꾸준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1의 수능식 사고라든지 이런 외부 지문은 단순히 시험 때 시험 범위의 지문만 공부한다고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평소에 이거는 국어 능력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계속 해놔야지만 이 지점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제 문 한 번 열지 않고 반추동물처럼 이제 죽음만 꺼내셔. 이 반추동물은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제 소가 이제 여물을 이렇게 삼키고 그걸 다시 꺼내 올려가지고 또 되새김질을 이렇게 하는 그런 동물들을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자는 죽음만 꺼내 씹었다라고 집 안에 방 안에 딱 처박혀서 계속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는 얘기네요.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2개월. 아, 왜 죽음만 꺼내 씹었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애매한 말은, 좀 난해한 말은, 그런데 화자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이 편하게 지냈다는 말은 반어겠죠. 반대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거를 그냥 아예 역발상으로 난 편히 지냈어 이렇게 반대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번처럼 답지가 나와요. A는 반어법을 사용해 상실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B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A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쵸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슬퍼하는 게 계속 죽음만 꺼내 씹었다를 통해 가지고 추론할 수 있네요. 이렇게 외부 지문을 가지고 계속 문제화를 시키더라고요. 이 문제를 또 이제 이 문제가 4번을 또 답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4번 B를 보면은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이 밟으신 길은 아마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다는 얘기일 테고 자 이임이라고 나왔네요.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이 밟고 간 이 길은 진달래 꽃비가 오는 서역 산만리라는 길이래요. 근데 서역이 무엇인지 밑에 어휘풀이를 해주셨거든요. 서역은 저승을 의미한다라고. 결국 이미 어떻게 됐다는 얘기겠어요? 저승으로 떠나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서역은 그러니까 화자에게 있어서 이 서역은 저승 이미 죽어서 간 곳이니까 어떤 슬픔을 유발하는 곳일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 맞아 이렇게 답을 해왔더라고요. 물어봐요. 왜 이게 환상을 일으키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니? 했더니 진달래 꽃비가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환상이죠. 근데 이 시에서 서역이 화자에게 갖는 의미는 어떤 환상감을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가는 곳, 어떤 슬픔, 절망을 주는 공간이 가장 핵심인 거고 진달래 꽃비 온다라는 거는 그냥 진달래 꽃이 비처럼 흩날린다는 모습이지 이걸 가지고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표현하기엔 환상을 불러일으키려면은 이 서역이 화자에게 있어서 뭐 오색 구름을 가져다 주고 뭐 아주 아름다운 막 무지개가 펼쳐지면서 뭐 용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게 환상적인 거를 불러일으키는 거지. 지금 이 시의 내용을 또는 핵심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외부 지문과 연계되는 문제는 문학적인 감상력이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평소에 계속 공부를 해놓지 않는 한은 쉽게 커버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외부 지문과 연계되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렸거든요. 이 작품도 보시면은 이제 꿈을 아냐고 내게 물으면은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자 이제 플라타너스가 나무인데 이 나무를 이제 몰랐다면은 뭐 조금은 해석하기 조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대상에게 꿈을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녀석의 머리는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는 거는 수많은 굉장히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너 꿈 아니?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다. 큰 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일 거예요.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느린다. 그래. 플라타너스 나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잎사귀나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편한 휴식이라든지 쉼이라든지 평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모습이네요. 즉 남을 위해 배려해주고 어떤 이타적인 사랑을 펼치는 모습이잖아요. 5번이 정답이었는데 보면은 대상의 관념적 가치를 부여하여 대상이 지닌 자 생명 근데 이 시가 생명력이 부각이 되려면 굉장히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는 어떤 강인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생명력이 부각되는 거지 얘는 그냥 푸르른 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를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었어요. 얘가 정답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또 이걸 못 잡아내고 왠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 감상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만으로 자꾸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좀 타당하기 위해서 감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수능식 공부도 계속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자, 제가 분석해 놓은 이 유형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면은 이제 굉장히 단글로 출제되는 이 유형, 그러니까 좀 끊어 읽으면서 좀 끝까지 의심하면서 봐야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다 맞는 것 같을 때 혹은 두 개 중 하나가 헷갈릴 때 철저하게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자,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세 번째, 내용 공부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확실하게 좀 아주 탄탄히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좀 철저히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물어보면 공부 다 했대요. 근데 시험 보고 나면 80점, 83점 이래요. 근데 왜 다 했는데 83점이냐면은 83점만큼만 다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항상 그 점수만 받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하면은 자기 수준에서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복습하고 내가 푼 문제 중에 왜 답인지만 알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답이 아닌지까지도 다 생각을 해볼 때 조금씩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쌓이면서 86점, 89점, 93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습하고 내 공부를 좀 꼼꼼히 좀 해놓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아는 것만 계속 공부하는 거는 공부의 밀도 측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다른 것들, 왜 답이 아닌지를 자꾸 찾아내면서 이 공부를 해나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수능식 사고와 외부 지문에 대한 문제는 계속 출제될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히 시험 범위 공부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평소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 감상력을 계속 키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사실 그 1번부터 32번까지 시험 문제 전체를 다 어떤 거를 묻고 있고 문제 난이도가 어떠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험의 특징이 어떠했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 조지영 국어학원 네이버의 검색창에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그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내신 경향 분석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와요. 거기 카테고리 내신 경향 분석 들어가면은 이제 구형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경향 분석 해가지고 제가 한 3페이지 정도로 쫙 만들어 놨거든요. 뭐 아이가 뭐 민수야 너 시험지 좀 갖고 와봐 해서 민수 시험지 보시면 자제분 시험지 보시면서 아 얘가 뭐 18번 23번 틀렸구나, 18번은 어땠지, 23번은 어땠지, 그 경향 분석을 보시면은 좀 더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게 뭔지 좀 더 잘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나 문자 좀 많이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가 무언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살아보니 맞는 말인데 아이는 그걸 자꾸 참견하지 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마치 좀 위에 있는 북한에 있는 약간 김정은 같아요. 참견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그 개성공단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싶은 거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뭐 어머니께 지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일절 안 하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하는 게 너에게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전달도 할게요. 어머님. 예, 여기서 그 이번 중간고사 리뷰를 마치고 따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예,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